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0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고 아내 지연이와는 결혼한 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동네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아이 갖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뤘고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는 지연이가 학원 일로 바빠서 계속 늦춰왔거든요. 그래도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엽산도 미리 챙겨 먹고 금연금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신축 빌딩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마감에 쫓겨 야근을 하다가 집에 들어선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왜 이렇게 늦어? 밥 먹었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학생 같았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같기도 했고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지연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숨기고 있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그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뻐서 펄쩍 뛸 뻔했어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으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첫 아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제가 흥분해서 물었는데 이상하게도 지연이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해야 하는데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기뻐해? 우리가 그렇게 아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제가 다시 물었더니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워서 그래.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 갖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생기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 초기에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들었지만 지연이의 불안은 그런 종류의 불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더 깊은 불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전화드리자. 아버지는 아들보다 손자를 더 기다리고 계셨잖아. 그런데 지연이가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 아직 초기라서 불안정할 수도 있고. 하면서 또 미루더라고요. 병원 예약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봐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뭉개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혹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연이가 뭔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지연이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 관련 책을 사다 주면 나중에 볼게라고 하고 엽산이나 영양제 얘기를 해도 아직 일러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부용 옷이나 용품들을 알아보자고 해도 너무 빨라라고만 했어요. 심지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임신한 여자가 피곤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피곤함 같았어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곤함,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몸이 안 좋은가? 병원에 가보자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지연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에서 괜찮지 않다는 게 너무 명확히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지연이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지연이는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무슨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연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같으면 임신 관련 정보를 검색해가며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마치 임신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지연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바꾸더라고요.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지연이가 소파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운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해? 왜 울었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기쁨도 아니고 단순한 걱정도 아니고 뭔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지연이는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하는 그런 솔직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무슨 큰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 임신이 부담스러워?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어? 나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지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아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마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나온 지연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숨기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그냥 호르몬 변화 때문인 것 같아.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잖아 라고 대답했죠. 맞는 말이긴 했어요. 임신 초기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호르몬 변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지연이의 얼굴에 얽혀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지연이의 행동에서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들러 서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뭘 얘기하는지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하고 물었더니 학생 엄마라고 대답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학생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는 문을 열어두고 당당하게 하는데 그날은 방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끄는 것도 이상했고요. 보통은 잠깐만요. 남편이 왔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지연이가 갑자기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기도 하고 피아노 학원 외에도 여기저기 나다니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집에 있는 게 좋아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임신 소식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나중에라고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지인들을 피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잠들고 난 후에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겹치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지연이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암호를 걸어두지 않았던 핸드폰에 잠금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었거든요. 물론 일부러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급할 때 서로 핸드폰을 빌려 쓰기도 하고 사진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잠금을 걸어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핸드폰에 왜 잠금 걸어뒀어? 라고 물었더니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학생들 개인정보도 있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이는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지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과도하게 친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고생 많아, 사랑해라는 말을 평소보다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임신해서 감정이 풍부해진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의 표현 같았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상쇄하려고 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마치 미안해서라도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2주 정도 계속되니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지연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건 아닐까? 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자책도 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혼 7년 동안 쌓인 신뢰와 애정이 있는데도 그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지연이가 피아노 레슨을 나간 사이에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 끼어있던 지연이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타입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3월 달 달력을 넘겨보는데 3월 15일에 빨간 펜으로 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절대 잊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그날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니 제가 부산으로 이틀 출장을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하필 제가 출장 간 날에 그런 메모를 해뒀을까요? 그리고 그날이라는 표현도 이상했고 절대 잊지 말 것이라는 건 또 뭘까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전후로도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마음 정리하기, 3월 14일에는 결심, 3월 16일에는 후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3월 17일부터는 며칠 동안 미안해라는 글씨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그 기간에 있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제가 부산 출장을 간 거는 대형 상가 인테리어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원래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하루 더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월 15일과 16일을 부산에서 보냈죠. 그런데 그 이틀 동안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장 중에 지연이와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못 느꼈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빨리 들어와. 이런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더 뒤져보니 4월 들어서는 불안, 걱정, 어떻게 하지 같은 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말쯤에는 혹시 모르니까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이게 임신과 관련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걱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연이가 뭔가에 대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3월 15일에 뭐 했어? 라고 슬쩍 물어봤는데 지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라고 되물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왜 갑자기? 정도로 가볍게 반응할 텐데 지연이는 마치 뭔가 걸린 게 있는 사람처럼 당황했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내가 출장 간 동안 뭐 했나 해서.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지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냥 평소처럼 레슨하고 집에서 쉬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지연이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하지 않았어? 제가 계속 물어보자 지연이가 아니, 집에서 그냥 혼자 있었어. 너 없으니까 심심해서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 지연이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지연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과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동네 카페나 마트에 가는 것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대학교 동창들 얘기만 나와도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다던데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댔어요. 평소 같으면 동창회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받는 전화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왔는데 요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화가 와도 제가 있을 때는 받지 않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거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우연히 지연이가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는데 제가 다가가자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어서 화면을 가렸어요. 누구랑 문자해? 하고 물었더니 학원 관련 업무라고 대답했는데 그런 문자를 왜 숨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분명히 뭔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3월 15일 제가 출장 간 그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지연이와 정면으로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한 거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지연이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도 벌써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3월 15일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줘.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더니 지연이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되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결국 발각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벽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는데 저는 그 사과가 무엇에 대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뭘 미안해하는데? 정확히 말해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가 다그치듯 말했더니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출장 간 그날 밤에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 지연이가 말을 시작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재촉하자 지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흐느끼더라고요.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잠깐 사귀었던 준혁이라는 사람과 그냥 한 번만. 정말 실수였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잠깐 실수했다고? 그게 실수야? 제가 소리쳤더니 지연이가 정말 한 번뿐이었어. 그 후로는 연락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았어. 정말 미안해라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임신한 이야기가.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애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지연이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도, 병원 가는 걸 미뤘던 것도, 부모님께 얘기하는 걸 꺼렸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던 거죠.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더니 지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그런 변명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도 그 배신을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혁이가 누구야? 어떤 놈이야? 제가 물었더니 지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귄 사람이야.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 안 했는데 그날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잠자리까지 갔다는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지연이가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깨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술 마셨다고 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뭔가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배신감은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일 수 있을까? 더 충격적인 건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마 지연이는 평생 그 비밀을 묻어두고 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웠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우리 이혼하자. 지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 정말 한 번만이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있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나를 배신한 건 한 번이 아니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도 배신이고 그 사실을 숨기고 나를 속인 것도 배신이고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키우게 하려던 것도 배신이야. 제 말을 들은 지연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평생 다른 남자애를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을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연이가 정말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사과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매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지연이의 배신을 떠올리게 될 텐데 말이에요.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믿음이 깨진 관계는 복구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어. 결국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연이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지연이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지연이가 어떻게 살겠느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서가, 지연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잖니.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연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지연이를 믿을 수 없고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할 자신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한 걸로 이혼까지 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매번 지연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고 지연이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큰 다툼 없이 정리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고 지연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어요. 강남에 새로운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2명 더 뽑아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연이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통 지인들이 가끔 지연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면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저는 앞으로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연이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받았어요. 또는 뭔가 법적인 문제나 서류 관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지연이가 민서가 나야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지쳐 보이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지연이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기가 너를 많이 닮았어. 그 순간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지연이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아이가 정말 너와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연이의 속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거예요. 피아노 강사 수입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1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제가 따져 물었더니 지연이가 아이가 정말 너와 닮아서. 혹시나 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서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목소리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 같았어요.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아이인지. 그 궁금증이 가끔씩 저를 괴롭히기도 했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았어. 친자 확인해보자. 제가 말했더니 지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언제 할까? 이번 주 안에 하자.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너와 다시 합칠 생각은 없어.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야. 지연이가 알아. 나도 그런 기대는 안 해. 그냥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지연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지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아이는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눈매나 코 모양이 확실히 제 어린 시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미 1년 동안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 아이라면? 만약 다른 남자아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지연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99.9% 친자 관계로 나왔어요. 그 아이는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 결과를 알려주자 그녀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라고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아이가 맞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어. 양육비도 주고 필요한 건 다 해줄 거야. 하지만 너와 나는 이미 끝난 사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비록 제 아이지만 지연이와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문제는 아이가 누구 아이냐가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지연이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고 그 배신을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이미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연이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이와는 직접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나면 정만 들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계속 아이를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보면 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럼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몇 달 동안 지연이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빠를 찾는다는 말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저를 모르고 자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지만 지연이나 아이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가끔 문자나 사진을 보내왔지만 모두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연이와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지연이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2살이 된 아이는 정말 저와 똑같이 생겨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저를 봤나 봐요. 민서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잠깐만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를 직접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저와 쏙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올라오려고 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봤지? 아이가 얼마나 너와 닮았는지 봤지?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나는 상관없어. 그냥 아이만 봐달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계속 보내드리겠지만 직접적인 만남은 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제발 손자 얼굴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아이가 너무 불쌍해. 아빠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라고 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직접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한참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 어머니, 피가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양육비 관련 서류가 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관계,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법적 관계만 유지하는 거였어요. 몇 년이 더 지나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피가 흐르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있었거든요. 지연이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배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양육비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꼬박꼬박 보낼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관계, 부자 관계, 그런 건 이미 포기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배신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면서까지 위선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저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사연자 38살 민석은 아내 지연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지연의 이상한 반응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조사 결과 지연이 민석의 출장 중 대학 동창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민석은 즉시 이혼을 결심했고 1년 후 친자 확인 결과 자신의 아이임이 밝혀졌지만 지연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육비만 보내고 아이와는 일체 만나지 않는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